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 해설 강의가 이 칸트예요. 그만큼 어, 칸트라는 인물이 어, 우리를 가끔씩 이해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들을 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칸트가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라면 있는 사실을 말을 했고 발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오늘은 좀 사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좀 그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려고 그래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칸트가 철학자잖아요. 그럼 철학자는 과연 무엇일까? 있는 있는 것을 이 발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있는 것을.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있는 것조차 발견을 못 해요. 그래서 발견을 못 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이제 글로써 이걸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발견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은 이 글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글을 봐서 있는, 이 윗단계를 올라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글을 적기 전에 있는 것을 일단 발견했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글로서 이거를 발견하라니 오직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읽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그 발견이 정말 있는 사실을 발견한 건지,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인데, 자기는, 자기는 그런 것이 있다고 우겨버리는 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발견한 글일 수가 있고, 없는 것인데 자기는 봤다고 이렇게 글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우리 일반인들은 그들의 글을 읽고, 그들이 지금 이 글이 나아가고 있는, 글로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 그들의 어떤 사유 방식이죠. 방식을 그냥, 우리가 그냥 즐기면 되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또 이렇게 즐겨가면서 우리가 철학을 소비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학의 소비자로서 우리 일반인들은 무엇이다고요? 철학의 소비자다. 철학 소비자. 철학자들은 철학의 생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소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제가 했고요.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런 도표 지금 생각이 나시죠? 제가 그것을 조금 빨리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칸트는 어떤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 칸트 이전의 어떤 철학자들은, 제가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대상에 대한 외부 대상에 대한 어떤 것을, 이렇게 외부 대상이 되면 뭐 이렇게 왜 지구가 있으면 지구와 이 지구를 만들었다가는 뭐 신과 지구와 이 지구상에 이 지구는 어떤 만물, 뭐 세상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있어지게 되는 모든 어떤 현상들,
현상들이 과연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 밖에, 인간의 어떤 외부, 여기는 인간은 내부가 되겠고, 인간은 이건 외부가 되겠지. 인간 외부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탐구했던 어떤 철학이라면 칸트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뭐 이렇게 첫 번째 신이라든지 뭐 지구 모든 만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은 또 세 번째 뭐 영원하니까 영원, 이게 다른 말로 뭐 불사, 죽지 않는다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는데 이 인식 자체 인식하는데 이 인식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인식은 이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이 인식 인간의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들여다본 거의 뭐 최초의 철학자다라고 본인은 자부하면서 지금 그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낸 책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성 비판의 주요 내용을 제가 도표로 정리해서 빠르게 좀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이제 어, 칸트는 그것을 이제 사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인식은 인간의 인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 그래서 인식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하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감성이다. 감성의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지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감성 인식은 우리가 몸이죠. 감각이죠. 감각으로 무엇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으로 통한 인식이고, 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다른 말로 뭐 어떤 생각이죠. 생각으로 뭔가를 인식한다. 근데 이제 지성이 인식하는 그 인식 중에 이 지성의 3대 인식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사유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사람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성에. 하나는 지성 능력이야. 그것은 뭐냐면 이 지성은 이 개념할 수 있는 능력, 개념 능력이야. 이 개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헷갈려요. 개념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뭔가 어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려면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이렇게 필기 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떤 필기구라는 하나의 제가 단어로 설명하지만 각자가 필기도구는 이 네 개는 다 필기도구로 개념할 수 있지만 또 각각의 개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의 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다. 이것은 제트 스트림 이런 유성 볼펜이다. 이거는 형광펜이다. 이거는 수성 펜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이 개별자의 어떤 이야기, 어떤 이름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틀어 이것을 하나로 통틀어 개념할 수 있어요? 필기구다. 이런 식으로 개념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가능하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성 능력 중에 판단력이다. 판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 방금 제가 이제 판단력, 지성, 개념하는 능력을 통해서 제가 판단력을 방금도 한 거예요. 이 판단력이란 무엇이냐? 하나의 각자의 특수. 예, 이건 특수는 개별자예요. 개별자. 특수를 무엇으로 편입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이 보편에 예, 포섭, 편입이나 포섭하는 능력이다. 이 판단력이라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제가 하나의 필기구다라는 그 위의 상위 개념의 보편적인 말에 편입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제가 판단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뭐냐면 개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지성 능력 중에 세 번째 능력은 이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성이라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추리하는 능력이에요. 추리하는 능력.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이성 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도덕적 영역에서 실천 능력,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이 칸트는 이 이성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식은 이렇게 제가 크게는 두 가지요. 두 가지 중에 지성 능력은 세 가지의 능력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감성 인식 능력. 자, 그렇다면 이 인식의 두 가지 큰 틀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 인식이 되어지는 순서를 한번 봐볼까요? 예, 두 번째 인식의 순서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인식의 순서를 보면 일단은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칸트의 생각은 원래 이제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 인식 능력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사고가 됐겠지만 저는 이걸 반대로 일단은 역으로 이렇게 풀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있었다 치죠. 이게 네온 박스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이게 대상으로 보면 이 대상이 이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첫 번째 이게 이제 감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감각 기관으로 통해서 들어와요. 이 감각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감이 되겠죠. 오감으로 들어오면 이 들어온 그것은 진료로서 이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 진료를 담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 진료는 어떤 내용이고 형식은 그릇이겠죠. 그래서 그 형식을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형식 이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칸트가 그게 무엇이었냐면 공간과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선험적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감각하기 이전에 이미 갖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은 선험적이다. 선험적, 선험적인 형식이다. 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정말 선험적으로 이 인간 내부에 갖고 있는 것이지 본래 대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에게 공간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 감각에 내재되어 있는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그 개념 그
어떤 그 형식으로서 대상을 파악하는 거지 대상에게 공간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칸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식 들어온 대상이 감각을 통해서 진료가 되어가지고 이 진료 곧 내용이 돼가지고 이 그릇이라는 공간과 시간에 담기겠죠. 뭐 이렇게 뭐 담기겠죠. 담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예, 예, 지성으로 간다는 거죠. 지성, 지성 인식으로, 지성 인식으로 이렇게 이게 가게 되면 이 지성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더라. 하나는 개념이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는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는 이성적 적용을 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식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좀 더 그 깊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 공간과 시간은 정말로 어떤 이 감각이라는 이곳에 존재하는지, 정말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 아닌지, 이것을 이 칸트가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저번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자, 지금 감각을 포함하지 않는 감성 내의 형식을 순수한 형식, 그러니까 감성의 순수 형식이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우리 내부 감각으로 들어온 그 진료를 담는 그 형식은 제가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그릇을 감각 이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형식, 그러니까 감성의 순수 형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성의 순수 형식이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감성에 있는데 순수하다 이 말은 결국 감각을 거치지 않았고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그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이런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 초월적 감성학은 과연 무엇이냐? 결국 감성에서의 선언적 형식의 모든 원리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감성에서의 선언적 형식.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렇게 대상이 있었으면 이 대상이 우리 사람의 인식의 영역으로 넘어올 때 첫 번째 들어오는 그 영식이 뭐라겠습니까? 감성이라겠죠. 감성. 이 감성에 들어올 때 이 들어와 버린 그것은 진료가 되고 이 진료를 담는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미 준비되기 때문에 이 어떤 경험해야 되는 이런 대상은 경험해야 되지만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 선언적 형식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감성 말고 지성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죠. 지금부터는 감성 말고 지성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그 지성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칸트는 초월적 논리학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논리학을 어떻게 본인이 나름 구분을 해놓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냐? 지성을 사용 의도에 따른 논리학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로 하는데 일반 논리학과 특수 논리학을 구분해요. 그럼 일반 논리학은 무엇이 있느냐? 순수한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이 있다. 순수 논리학이란
경험적 조건을 폐지한 순전히 선험적 원칙으로 사용하는 논리학이고, 응용 논리학은 경험된 인식을 표상으로 사유하는 논리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순수 논리학 뭐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칸트가 자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수학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수학 뭐 1 플러스 1, 뭐 삼각형의 뭐 내변의 뭐 합은 뭐 180도인가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순수 논리학이다. 하지만 이제 이 경험되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그런 논리학은 응용 논리학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논리학을 초월한 어떤 그 특수 논리학을 이야기할 때 그 특수 논리학은 이것 순수한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이 아닌 초월 논리학은 다른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른 영역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초월 논리학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일반 논리학은 아까 지성에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떤 개념하는 어떤 일이 있고 그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어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판단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 뭐 도덕적으로 실천하실 것인지, 뭐 이런 어떤 역할을 그런 하는 데 있어서 이 논리학이라면 초월 논리학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인식 작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인식의 기원이 과연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 그러면 왜 논리학이 필요했느냐? 이 논리학은 결국은 진리란 무엇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리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철학에서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진리 이 대응설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인식돼 버린 그 인식과 그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뭔가 대상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치하는가? 그게 일치하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 내가 인식했다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좀, 좀 간단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진리를 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요? 그러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기본적인 선경험적 형식이었던 공간과 시간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개념할 수 있는 범주가 내 안에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어떤 진리 활동의 그 영역을 제가 좀 이야기해 보면서 초월 논리학인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대상에 대한 인식, 대상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감성 인식이라는데 이것을 인식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인 활동, 그러니까 감성 인식과 지성 활동 인식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요. 인식이 두 가지니까. 그래서 대상을 감성으로 받아들여서 지성 활동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험 개념이 쌓이게 되는 거죠. 감성이 이쪽으로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겠잖아요. 근데 이 경험된 그 경험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선 개념들이 서로 이렇게 선 개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이 대상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 대상을 잘 파악했나 안 파악했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그 개념과 밖에 있는 그 대상이 실제로 이렇게 가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진리 인식의 활동이었다라는 건데, 그 초월적 논리학이라는 것은 이 범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선험적 개념 이 자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에서 초월적 논리학이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제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칸트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의 선험적인 선험적 감각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이 가능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 감각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요 부분은 지금 이 강의에서 다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칸트의 사유를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